토요 연구반 강의하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많이 좀 친해지고 싶은 기술사 백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연구반, 저희 그 박주영 교수님도 제 사용도 계신데 지금 오늘 강의가 없어가지고 안 나오셔서 부득이 제가 저기 원장님 총평 이후에 두 교시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 강의 기출풀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저희 그 연구반 박주영 교수님반하고 제 반하고 수강생분들께서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용에 있어서도 또 편집을 보고 했기 때문에 내용도 이렇게 쓰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똑같이 쓰시기가 힘들겠지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이고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론을 이제 쭉 원장님 해주셨으니까 1교시부터 간단하게 그냥 보시죠. 1교시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풀이부터 보시면요. 이번에 제가 저희 반에서 수강생분들 시험 보고 나오신 분들 이렇게 전화통화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화제 사이즈 몇 개 그렸냐고. 400분 동안 시험을 보면서 답안지에다가 화제 사이즈를 몇 개 그렸냐고 물어봤죠. 최소한 4개는 그렸어야 됩니다. 화제 사이즈를. 지금 1교시도 이어지는 문제고 그 이유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건 총론적으로 이따 설명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쭉 넘어가서 제가 얘기 드릴 건 뭐냐면 기출 문제에 대해서 흐름이 이렇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준비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2번. 1-2번은 정기적 점원. 이게 참 이번 시험은 정말 소방기술사 문제 다 왔다. 저는 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적 점원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특론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그런 규제들이 나오는데 정전기, 필해, 접지, 등전이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다 무슨 과목에 있었어요? 무슨 과목입니까 그게? 소방에서는 전기잖아, 그죠? 저는 다 전기에 있었어요. 지금도 기사는 다 전기에 있고. 근데 소방기술사에서는 그게 어디 있어야 돼요? 연소에 있어야 됩니다. 왜? 발화원이기 때문에.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의 에너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 흐름 맥을 가지고 편집을 하면 연소방화, 건축방제, 통칭하겠습니다. 산업계, 위험성평가, 계산, 기계, 전기, 땡땡화재. 편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특론 목차인데 이게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합니다. 이걸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소 방화에서 그 정전기, 정기적 점화원, 그리고 필해, 등전이 본딩을 다루는 거예요. 왜? 우리 소방기술사한테만큼은 그게 전기 과목이 아닌 거죠. 발화원이기 때문에. 1권이 불이고 2권이 물이에요. 1권이 메커니즘이고 2권이 대책입니다.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1교시 문제가 이렇게 파생되는 이유를 보면 Q&A에 들어가 보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있죠. 1차, 2차 시험 봅니다. 기능사 1차 시험 어떤 형식으로 봐요? 기능사 1차 시험 없어서 모르시는구나. 저는 하나 있는데 기능사 1차 사지선다죠. 객관식이죠. 산업기사 기사는 사지선다죠. 똑같죠. 기술사는 뭐라고 써있어요? 단답형 또는 논문식 서술형 이렇게 써있어요. 큐넷에. 저는 학원 등록하기 전부터 여기는 들어가 봤었어요. 2차는 어때요? 뭐 실기, 기능, 실기, 필답이라고 돼 있어요. 필답. 여기는 2차는 면접. 기능사도 필답 똑같이 돼 있습니다. 필답, 실기인 게 있고 필답인 게 있으니까 기능사도. 그래서 자격이 기술사는 대한민국 자격은 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그 이외의 자격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단답형 논문식 서술형이라는 거는 13개 중에 3개를 버리잖아요. 어떤 걸 버려요? 쓰면서. 제가 모르는 거 버리잖아. 그죠? 제가 잘 못 쓰겠는 거 버리잖아요. 10개를 고르는 거는 내가 잘 쓰겠는 걸 고르는 거고. 그러니까, 굳이 좀 강하게 얘기를 하자면, 기사 이하의 자격증들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기술사 자격이라는 거는 네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이거를 물어보고 뽑는 거예요.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소방에서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왜 1교시가 이거는 지금 이 의도 자체는 1교시하고 2, 3, 4교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교시는 단답형으로 네가 개념을 아냐. 2, 3, 4교시는 논문적으로 네가 기술을 펼쳐봐라.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소방은 1교시가 논문형으로 가냐. 왜? 불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불을 왜 공부해요? 불을? 얼마나 뜨거운지 알려고 공부하나요? 우리가 불을? 메커니즘을 아는 거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대책도 무대뽀로 테이블만 세우나? 아니죠.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합당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을 물어보는 1교시도 메커니즘과 대책을 엮다 보니까 이게 양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서 똑같이 10점 평가를 하면 그걸 25점으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런 유연성을 키우면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기가 지금 연소방안에 들어와 있고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그러면 영어로 얘기해도 파이어 파이팅, 파이어 프로텍션, 소방, 불, 물 그렇습니다. 1권, 2권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지만 서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불건전도 자결연소를 공부할 때는 이 화재가 자결연소일 것 같다. 내가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서전방법 고모소면집? 아니야. 이 실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불건전소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새로운 현상을 만났을 때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기술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기술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출제 비중은 뭐가 제일 많습니까? 출제 1순위, 기계 1순위. 그 다음에 얘가 물이에요. 얘가 불이에요. 건축방재 제일 크니까. 3순위, 전기. 전기가 왜 3순위냐? 전기는 뭐예요? 제어, 경보 얘기합니다. 제어는 뭐에 대한 제어? 기계에 대한 제어, 물에 대한 제어. 전기가 없으면 기계가 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기가 직접 불을 끌 수 있는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죠? 전기는 화재를 경보하고 시스템을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1, 2, 3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 기출분석 심화반 때 들어갈 때 그 원장님이 나눠주시죠? 심화반 과정에서 기출분석 쭉 그 32회부터 돼 있는 거. 그거를 통계를 내보면 전기적 점화원이 몇 프로? 전기적 점화원이 몇 프로였어요? 여태까지 모든 2800문제 나왔던 문제 중에 전기적 점화원을 물어봤던 게 2%예요. 1.9%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00문제 중에 2문제는 전기적 점화원을 물어봤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그 맥을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걸 전기 과목에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때부터 암기가 되는 거예요, 공부가. 물적 조건, 에너지 조건 연소로 공부해야 되는데 에너지 조건을 전기에다 넣고 공부를 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전기적 유도열, 유전열 평가 안 했습니다. 평가제 안 했었는데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적 점화원인 질문에서 들어갔잖아요. 전기적 점화원이면은 그 2%를 물어본 거예요. 전기적 점화원은 뭐 때문에? 두 가지 뭐예요? 전기적 점화원, 줄열과 스파크. 모든 전기적 점화원은 그 단어가 뭐든 간에 줄열하고 스파크로 결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줄열과 스파크로 설명을 하고 유도열과 유전열은 한 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유도열, 전기장이 자기장, 자기장이 전기장. 자기장에 따라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에 따라 발열이 발생한다. 의도치 않은 발열이 돼요. 유전열, 전기가 흐르지 않은 곳에서 절연이 파괴되면 전기가 흐르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발생한 단어를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소방에서 어디까지 가자는 거죠. 점화원이 되잖아요. 뭘로? 줄열로. 그 줄열과 스파크를 설명합니다. 아크열 나왔으면 아크열도 마찬가지고 아크열은 그 아크 차단기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아크 차단기는 준비하시고요. 주택가 화재 대부분은 아크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를 하면 아크
그 전격 전류 이하에서 아크가 발생했을 때 차단기가 차단되질 않아요.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 주택에다가 아크 차단기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설치하지 않고 있죠. 그죠? 주택에다 전격 전류 이하에 아크가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하게 놔두고 있는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참, 저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크 차단기 준비하시고요. 1-3번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구조. 이게 그 성능 인정에서 기술 기준으로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이제 출제가 됐는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많이 설치되는 데가 어디죠? 최근에 학교에 많이 설치됩니다. 학교나 아파트 옥상에 잠가 놓잖아요. 잠가 놨는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가서 비상 스위치를 눌렀을 때 이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치를 하는데, 이게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많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형태로 중구난방으로 지금 설치들이 돼 있는데, 이제 기술 기준이 도입이 됐으니까 한번 질문이 됐는데, 결국엔 이거는 뭐냐면 옥상의 그 방화문은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한테는 뭐죠, 그게? 피난구, 그죠? 피난구는 다시 말해서 1층으로 계단으로 들어가서 1층 피난층으로 갈 수도 있는데, 고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옥상으로 일시적 피난을 해야 되겠죠, 그죠? 양방향 피난, 패시브적 설계, 이쪽 개념에서 이게 디테일하게 아이템이 하나 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우리가 패시브 설계, 그쪽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똑같은 기준에 대해서 뭐 다시 물어보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문제는 평생 안 나옵니다. 이제 죽은 문제고요. 자, 무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무통이, 제가 그 강의 때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너무 팽창을 하니까. 지금 무통은 그 이동 중기계랑 겸용이 되면서 이게 어떤 식으로 팽창이 될지는 상당히 좀 그 난해한 과정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다 보니까 법규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무선기기 접속 단자 이쪽은 평가를 했었는데, 이동 중기기 같은 경우도 법규에 있는 거니까 준비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앞으로 추이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무통은 당분간 나온다 그래도 아주 기본 이론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25점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NFPA에 제가 저번에 기출풀이 할 때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NFPA에서 그 72가 뭐죠? NFPA 72가 자탐입니다. 자탐인데 원어로는 내셔널 화이어 알람 코드였었어요. 화재 경보 코드. 그랬는데 3년마다 개정되죠. 2010 에디션에 내셔널 화이어 알람 앤드 시그널링이 추가가 됐어요. 이 명칭 자체가. 앤드 시그널링이 뭐냐면, 시그널이 뭐죠? 시그널, 신호. 그러니까 신호 배선의 중요성이 걔네도 2010년에 인지가 돼가지고 도입이 되니까, 발전이 계속 팽창을 하니까 명칭이 바뀌면서 올해 2016 에디션에 클래스 N이 추가가 됐습니다. 클래스 BAX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X는 뭐죠? 응? 피어투피어 스탠드 언론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스 N이 추가가 되면 무선 통신을 포함한 네트워크가 도입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전부 다 숙지를 당연히 못했고, 국내에서 좀 도입이 되기엔 시간이 좀 걸리고 이론화가 되기에는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 안 됩니다. 근데 내년 정도에는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FPA 통합관리 시스템 그쪽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실 제어 설비는 이게 계산이나 총론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왔어요. 답을 잘 쓰셔야 돼요. 1-5번 같은 경우는 질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 보실 때 이제 내가 공부하는 게 나왔다고 흥분해서 이렇게 포커스가 좁아지면 이게 실수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 자체가 거실 재현 설비 재현 구획 종류와 설치 기준 쓰시오. 재현 구획의 종류 썼어요. 설치 기준은 뭐에 대한 설치 기준이에요? 재현 설비의 설치 기준 써야 돼요? 재현 구획의 설치 기준 쓰는 겁니다. 한정되게 좁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이번 시험은. 여기다가 그 풍량 쓰고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재현 구획의 설치 기준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답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재현 구획의 종류, 설치 기준을 두 개를 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재현 설비, 설치 기준, 선정 기준을 한 챕터를 더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둘 다 내가 아니까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백삼회 때 합격을 했는데 정전기 많이 공부했죠. 제가 아까 피를 열변을 했잖아요. 정전기 정말 중요하다고. 정전기 저도 많이 공부했죠. 많이 공부했는데 백삼회 때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대전 현상을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정전기 대전 나오면 난 정말 잘 쓸 수 있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답안을 준비했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을 하래.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한 3분, 5분 고민했던 것 같아. 왜? 액체하고 기체를 구분을 못 하겠는 거예요. 유동대전이 액체예요? 기체예요? 네? 기체? 액체? 갈리죠. 머리가 반이 뽀개지더라고. 거기서 내가 시험을 보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문제 못 썼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 토시 하나하나가 25점짜리는 그분들이 모범 답안을 만드시거든요. 그러면 모범 답안이 무조건 정답이고 틀에 이거랑 무조건 똑같이 써야 돼, 그건 아닌데 모범 답안에 구성하고 틀어져 버리면 제가 득점할 수 있는 게 확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제가 이 문제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대전을 전부 다 알고 다 했는데도.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장이 고체, 점 찍고 액체 및 기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100%예요. 이렇게 문제는 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시험장에서 이걸 고지고대로 구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유동대전이 액체다 기체다 그거는 누구도 박사 100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셔도 그건 결정을 못 내요. 둘 다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봐서도 이렇게 판단을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내가 아는 것만 조금 안다고 답안의 구성을 흐트러져 버리면 그것 때문에 그 답안 전체 구성이 산만해져 가지고 득점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훈련은 평가를 통해서만 훈련이 가능하다. 평상시에. 예. 신경 쓰시고요. 자, 무디선도는 잘 준비했었습니다. 그죠? 준비했었고. 그 단어를 질문에 무디선도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평가할 때는 무디선도에 대해 설명하셔. 근데 여기서는 유체 마찰 개수를 유체 흐름의 형태에 따라 설명하셔. 말은 틀려. 근데 달시에버 쓰고 무디선도 썼었어야죠. 당연히. 지금 그 복잡하게 그 돼 있는 선도를 간단하게 설명한 겁니다. 여기는 R이, 여기는 상대 조도, 여기는 F값, 람다라고 쓰기도 하죠. 레인홀스 여기 얼마? 당연히 2000이겠죠, 그죠? 4000. 측류, 천이, 난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원장님 설명하셨어요. 내려오죠? 어떻게, 얘가 왜 내려와요? 64 나누기 R2로 내려오죠, 그죠? 그죠? 레노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F값이 떨어지잖아. 천이에서도 비슷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진 않아. 그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이 하나 있네. 여기는 이쪽은 거친 관, 여기는 매끈한 관. 이쪽은 무조건 난류예요. 난류에서는 이 그래프들이 이렇게 곡선으로 감소하다가 거의 수평선으로 와요. 이 점선들을 만나면 얘하고 구분되는 겁니다. 관 특성이잖아, 그죠? 거친관과 매끈한 관은 다 똑같은 난류일 때도. 그랬을 때 여기는 그래도 이제 말이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측류일 때 마찰 손실은 레이놀드만의 함수이다. 천이도 레이놀드만의 함수이나 오차가 발생한다. 난류에서의 마찰 손실은 그 관 특성에 따라 구분될 수가 있다. 난류에서의 마찰 손실에서 거친관에서의 마찰 손실은 상대 조도만의 함수이다. 레이놀드가 얼마이든 간에 수평선이잖아요. 그죠? 얼마이든 간에 마찰 손실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끈한 관에서의 마찰 손실은 레이놀드 수와 상대 조도의 함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얼마겠어요? 여기는
0.03이죠? 64 나누기 2000이니까. 그죠? 똑같이 되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숫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상을 했었는데, 면접에서는 이 뒤에 몰레르 선도까지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몰레르 선도는 우리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아실 필요 없고, 인제는 맞춰준지 부착순지 계산 문제는 계속 준비를 하셔야죠. 이게 한번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전부 다 중요하지만, 뭐 특론의 계산 문제 14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뭐 뭘 예상하고 뭐를 버리고 하겠습니까? 무조건 다 해야지. 그거 하면, 이제 기계전기 많이 나오는 쪽으로 예상이 되죠. 다음 시험에서. 그죠? 또 5번에 발전기 계산 문제 나왔고, 전기 나왔죠? 그죠? 이번에 10점짜리 문제에서 하젠 윌리엄식 물어봤고, 달시에바하고 무디선도 물어봤어요. 그럼 그 다음에 25점짜리로 부차역 손실 계산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으로 탁탁 보는 거죠. 그런 게 이렇게 중복해서 그런 걸 여러 개를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맞출 수 있는 확률이 자기가 포커스가 맞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방폭 지역별 사용 가능한 방폭 전기기기 선정 원칙을 설명하셔.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쉽게 접근하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그런데 제가 방폭 부분을 준비하면서 연구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폭은 이제 우리가 끌어안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본질 알아? 내압 알아? 압류 안본에 설명해봐. 이런 식으로 그냥 디바이스적인 강론들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총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번 산업계 현장에 방폭을 한번 설계를 해봐. 그 설계 순서까지 우리가 훈련을 했었었죠. 그러면 이제 25점짜리를 우리가 그걸 한번 쓸 줄 알아야 돼요. 산업계 현장의 방폭 설비 설계 절차. 또 그 중에서 저희 공부하신 적 있어요. 방폭 설비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죠? 특별 피난 계단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누설량 보충량을 통해서 따로 그거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화공업기술사는 딱 그걸 강론으로 물어봤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설계 절차에서 제해 조건을 알고 설치 조건을 알아야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점 30점 분량으로 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은 못 풀죠. 그런 거는 기존 교재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안 될 수가 없죠. 1-9번은 예상을 했었어요. 왜 예상을 했었죠? 네? MSDS, GHS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뭐 때문에? 옥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시 때문에. 옥시 예상 문제로 25점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10점으로 나왔죠. 애초에 유럽에서 약품을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는 GHS가 안 들어와 있었고, 그때는 유럽에서는 있었죠. 흡입독성이 분명히 있다고 전달을 했고요. 전달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번역을 해서 제조자 사용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죠. 원문으로 제조자한테 전달했죠. 흡입독성이 있다고. 그 사람들 그걸 번역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밝혀진 건 아닌데, 물질안전 보건자료 얘기가 나오고 발생된 연도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고, 그렇게 돼서 외국에서 수입했고 유공에서 MSDS를 넘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흐름이 뻔한 거예요. 번역하고 전달할 의무가 없는데 뭐하러 번역하고 전달합니까? 책임 안 져도 되는 살기 좋은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닙니까? 그죠? 저희 장애 영향성 평가도 작년부터 시작하고 막 그랬어요. 장애 영향성 평가, 펜스 밖에 위험물이 나가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10kg까지만 분석을 하는데, 이게 작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상관없었어요. 새벽에 와보니까 불산 탱크가 터져 있어. 다 날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요? 탱크 고쳐서 다시 가면 돼요. 그랬었던 겁니다. 그래서 장애 영향성 평가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좀 그런 안전에 대한 의식도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SDS는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나올 수도 있고, 항목도 바뀌고 옥시랑도 연관이 돼서 출제가 됐고요. 10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번은 수치로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했죠. 4kW, 45도씨 이런 거는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이제 뭐 계산하라고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근데 뭐 단위만 보면 나올 거잖아요. 그죠? 단위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활용력이 높으신 분들은 그냥 바로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였고요. 1-12번 액자 크기 분포 측정 방법 3가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SFPP 핸드북에 슬쩍 지나가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소방에서는 당연히 누적 최적 분포만 씁니다. 750의 누적 최적 분포 우리 특론에도 있죠. 그 나머지 2가지는 그냥 그 액적의 크기만을 분포하는데, 그 누적되는 최적 분포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누적 최적 비율 측정, 그 체수통 놓고 하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 최적 평균 입경, 좌우타 평균 입경, 이거는 요런 게 있다라는 것도 현재 수험생 입장에서 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소방에서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미분모에서는 특히. 그리고 1-13번은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이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답을 쓰실 때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연수할 우려가 있는 계급부에 SP 설치 기준과 설치 제외 조건을 쓰시오. 그래서 제가 답을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이 어디서부터 끊을지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소심한지 모르겠어요. 답을 쓸 때. 근데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문제 선택하실 때는. 그래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연수할 우려가 있는 계급부 SP 설치 기준 아시죠? 근데 SP 말고 뭐 설치할 수 있어요? 드렌처 헤드, 드렌처 설비에 설치하잖아요, 그죠? 드렌처 설치하는데 SP 설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설치 제외 조건이란 말이 연수할 우려가 있는 계급부에 SP를 설치 안 했을 때 뭐를 설치할 거냐를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냥 SP 스프링클러의 설치 제외 조건을 물어보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알 방법이 없죠. 우리는 모범 답안을 안 봤기 때문에. 문장적으로 해석을 하면 당연히 SP 설치 기준과 드렌처 설치 기준을 꽈서 물어본 거예요, 이 문제는. 응? 그렇지만 예를 들어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조건을 하나 더 물어봤다면 여기다 하나 더 넣어줬어야죠, 문장에서. 당연히. 그렇지만 그거는 또 자의적인 해석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을 쓸 때 어차피 둘 다 알잖아, 근데. 그죠? 어차피 둘 다 아니까 뭘 쓸까 고민할 때는 구성을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답안을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 썼죠? 그죠? 그 다음에 외가로 3번에 드렌처 설비 적용시 설치 기준 썼죠? 그리고 대 2번에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조건을 별도로 꺼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만들어서 모은 답안에 있는 내용도 정확히 써주고, 물어본 내용도 정확히 쓰고, 뭔지 확실히 뭐 8대 2 정도는 돼요. 제가 봤을 때 정확성이. 분명히 그쪽으로 물어봤을 텐데. 근데 8대 2도 다 잡기 위해서 악착같이 이렇게 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그 미묘한 간절함 때문에 합격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변에 합격하신 분들, 선배 그 기술사들 한번 보세요. 선생님들도 기술사가 되실 거니까 합격한 선배 기술사 보면 간절하고 열성적이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빨리 합격을 하고 또 간발의 차이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집중도가 높으셔야 되고요. 자, 2-1번. 자, 2-1번은 그 선생님한테 나눠드린 지금 프린트물이 어제 프린트를 해놨던 건데, 제가 그냥 이게 주변에 그 여러 선배님들한테 자문을 안 가고 그냥 바로 풀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연결 부하를 지금 킬로볼트 암페어로 물어봤잖아요. 그죠? 풀이에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풀이에서 제가 실수를 했는데, 이 부하의 합산, 수용 부하의 합산은 맞습니다. 116.73은 맞아요. 그러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뭐 같이 보는 것도 좋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연결 부하를 전부 다 볼트 암페어로 줬어요. 볼트 암페어라는 건 뭐죠? 그렇죠. 피당 전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벡터도예요. 실제로 일을 하는 거예요. 유효 전력은 킬로와트죠. 얘는 뭐야? 킬로볼트 암페어. 얘가 P상이죠. 이쪽은 무효. 킬로바르. 됐으면 이 무효는 실제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얘가 들어가는 소요 전력이 최대한 가까워지는 게 좋아요. 뭐랑? 유효랑 똑같아지는 게. P상을 유효랑 똑같게 만드는 게 뭐예요? 세타 값을 줄이는 거죠. 세타 각을 0에 가깝게 하는 게 효율이 좋아지겠죠. 그죠? 당연히. 그러면 코사인 0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가 0줄이 되는 거고, 세타 값을 0으로 만들면 코사인 세타가 1이잖아요. 1이 된다는 거는 유효와 P상이 같아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될 수는 없지만, 정확히 1이 될 수는 없지만 글로 가는 게 효율을 높게 하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력을 킬로와트로 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특이하게 킬로볼트 암페어를 줬다는 거는 이 값들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어 있다는 거는, 우리는 소요 동력을 킬로와트로 다 구해서 발전기 합산하고 이렇게 해왔던 거를 훈련을 했는데, 킬로볼트 암페어를 줬기 때문에 역률이 가만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하 역률이 가만히 되어 있기 때문에 PG1 계산식이 뭐예요? 부하 소요 동력의 합계에다가 효율이고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고 곱하기 알파 값을 주는데, 친절하게 얘는 1이야. 그죠? 얘 1 줬죠? 얘를 0.8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역률을. 왜? 이게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이 값에, 이게 킬로와트면 넣어줘야 되는데 킬로볼트 암페어이기 때문에 0.8을 빼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실수한 풀이에서 보면 외가로 1번에 킬로볼트 암페어 산정해 보면 분모에 0.8이 들어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0.8을 빼고 풀면 그냥 밑에 값이 나와요. 답이 137.33. 그 체크해 주십시오. 0.8 지우고 137.33 이게 나와야 되고, 지문에서 또 킬로볼트 암페어까지만 풀고 나오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 킬로와트까지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트릭을 주신 거예요, 출제자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0.8을 나눠야 돼요. 위에다 곱해야 돼요. 위에다. 외가로 2번 킬로와트 산정에서는. 그러면 답이 137.33이 아니고 109.8 정도가 나옵니다. 풀이가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경험 없이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풀다 보니까 저도 실수를 했었는데, 어제 저 수강하시는 한 선생님께서 와서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한테 다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반이 안 돼서 제가 성함을 몰라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번은 상업용 주방 소화장치하고 케이크 과자 별개로도 우리가 준비를 했었고, 그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항상 예상이라고, 무조건 이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중탄산 나트륨 강화액, 이 두 가지 다 맨 뒤에 보면은 비노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제일 인산 암모늄은 비노화 현상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제일 인산 암모늄이 어디 쓰여요? 응? 분말 소화기 소화약제. 네,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분말 소화기가 우리가 그 소화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식용유화제는 끌 수가 없어요. 왜? 식용유화제는 뭐가 제일 문제예요? 유류화제, B급화제는 뭐가 문제예요? B급화제는 제발화가 문제죠. 그죠? 소염을 제거해도 제발화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인화점과 발화점이 가까워요, 자체가. 근데 식용유화제는 더 가까워요. 그리고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 온도 자체가 발화점 이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염하고 바로 켜지고 해서 선진국에서부터는 벌써부터 K급, F급 도입이 돼 있었고, 제가 정규반에서부터 공부할 때부터 도입이 돼야 된다 했는데, 뭐 취득하는 중에 도입이 됐고, 지금 또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오네요. 계속 그렇게 소방기술사 답안은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이런 거 물어봤는데 뭐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막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일부 교재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죠? 근데 흐름을 잡고, 질문이 5년 전, 3년 전 똑같이 질문돼도 쓰는 답안은
5년 답안, 3년 답안, 올해 답안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이거 뭐 물어본 거야? 건물 내의 계단, 설비 샤프트, 그리고 설비 덕트. 이게 뭐예요? 건물에서 계단, 설비 샤프트, 덕트가 몰려있는 데가 뭐죠? 건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지금 뭐 땡땡화재인가 뭐 공간 특성, 연소 특성, 거저 특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공부했던 코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코어. 코어를 물어보면 그냥 다 프린트처럼 쓰니까 그 코어에 대해서 풀어서 쓴 거예요. 그냥 건물에서 계단, 샤프트, 덕트 모여있는 데가 어디예요? 코어.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임야화재 연소 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자, 이제 3단계로 구분하라고 딱 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공부한 게 어떻게 공부했어요? 지중화, 지표화, 수관화, 수관화, 비화. 그러다 보니까 소방대 고립, 문화재 소실, 대형 산불. 플로를 그렇게 잡았는데 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3단계로 물어보래. 그럼 또 못 쓰는 거야. 그죠? 못 쓸 수 있죠? 저거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 논문에서 저렇게 구분을 하신 건데, 그러면 저렇게 구분하는 것도 맞지만 산불을 정론으로 해석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면 이걸 저기다 깨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발화 연소, 연소 확대로 갈 거냐? 아니면 산불 발생, 대형 산불, 그 다음에 재발화 이런 쪽으로 갈 거냐?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거를 정확히 저기다가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이거는 지금 그 답안 자료이기 때문에 그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을 한 거고, 구간을 지금 보면 그래요.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떨어지는 단계가 화염연소 단계인데, 열분의 단계는 발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발화가 되고, 화염연소 단계는 뭐가 돼요? 여기서 이거를 본다 그러면, 응? 지표, 수관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훈소 단계, 지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잔불이죠. 잔불 제거 작업. 산불을 끌 때 잔불을 제거하는 거는, 왜냐하면 불이 다 꺼졌다고 생각하는데 산불은 뭐가 있어요? 지중화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가연물만 존재한다면 다시 산불이 다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야화재 확산 형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구분을 3개로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 25점으로 나왔을 때는 당연히 뭘 써줘야 된다? 메커니즘을 물어봤으니까 대책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 3단계를 물어봤으니까 3단계 내가 구분을 했으면 그 3단계 별로 대책을 또 구분해 설명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기승전결이 말이 맞겠죠. 2-5번. 정말 중요한 만큼 정말 반복을 많이 하던 문제예요. 개념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수리계산 성능설계 해요? 우리나라? 안 해요? 하잖아요. 초고층 하잖아요. 초지부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양놈들은 전부 다 수리계산 성능설계 할까? 아니겠죠. 그죠? 근데 주류가 뭐예요? 주류가 우리는 스케줄이고 걔네는 수리계산 방식인 거예요. 주류가 그렇다는 거죠. 구분을 지면 주수계획, 배관계획 두 가지로 구분을 짓겠죠. 설계하는 단계를. 처음에 주수계획을 결과를 짓고 그 다음에 배관계획을 가. 주수계획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예요? 이쪽에서는 수리계산 방식이 있고 규약배관 방식이 있어요. 결국은 살수밀도. 얘네는 살수밀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헤드 배치까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헤드의 배관망을 구성하는 거는 배관계획이고, 이 실에다가 헤드를 몇 개를 집어넣을 거냐, 이 헤드의 방사량을 알고 있으니까 그 계획을 세우는 게 사실은 이 주주계획까지 가는 건데, 우리는 뭘 가지고 하고 있어요? 용도별, 규모별로
수평거리. 그 다음에 또 뭐? 기준개수. 같이 하고 있죠. 얘네는 양가, 열, 적, 인. 이게 뭐예요? 역시나 화재 사이즈입니다. 처음에 스프링클러는 자동시도화 설비죠. 얘는 뭐예요? 화재 강도, 화재 가속도까지 가야 되겠죠. 이쪽 이후까지도 소화가 필요하니까. 근데 화재 강도가 중요성이 더 있습니다. 어쨌든 양가 열적인 가지고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면적, 밀도 그래프. 면적은 피트제곱, 밀도는 그냥 무슨 밀도예요? 살수밀도 얘기하잖아. 그죠? GPM per 피트 제곱.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해서 주수계획을 세우는데 우리는 용도별 규모별로 수평거리 기준개수를 한다. 이게 훨씬 편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 개념에서 온 거예요. 적용이 편하게. 제가 아는 설계자가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하는데 베트남 현지 베트남 사람이 지네 나라 소방 설계를 하니까 어느 나라 소방 설계가 훨씬 더 발전이 됐습니까? 네? 근데 그분은 기사니까, 설계 팀장 실장님이신데 기사니까 베트남 애들이 살수밀도 얘기를 하더래. 너네 반경 알아? 반경? 반경이 뭔데요? 살수밀도? 얘 반경 몰라? 무식한 놈들 반경 몰라? 그런 거야. 한계가 그런 거야, 한계가. 그러니까 적용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평거리 기준개수가 있는 거지, 그 원칙적인 개념은 살수밀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히려 그대로 받아들인 그 나라에서는 우리보다 경제력이 떨어져도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여기를 좀 못 벗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기술사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배관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테이블로 그냥 가고 있잖아요. 그죠? 옥사 가륙 기식, 옥내선은 4m, 가지간 6m, 기타 배관 10m. 그죠? 헤드 몇 개당? 2개, 25, 25, 32, 40, 50, 50 해가지고 하고 있죠. 얘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설계 순서에 대해서 지금 예상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이것만 이 이론에서는 이 부분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알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면 그냥 합격할 정도 50점 후반 공부를 하셨으면 이 부분을 외우고 쓰면 안 되죠. 그죠? 이해로 갖고 쓰는 거예요. 이 부분을 쓰다가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 부분만 반복해서 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답안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비교표, 귀약배관 수리계산 방식 했는데, 그러니까 귀약배관이라는 것도 조금 이게 표가 제목이 조금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왼쪽에 구분을 보면 설계 면적 내 헤드수 결정 있죠? 그죠? 위에서부터 쭉 봤을 때 왼쪽에 거기까지가 주수계획이에요. 헤드를 몇 개를 거기다 배치를 할 것인가 고르게. 그러니까 근데 몇 개까지 구하는 게 살수밀도를 구하는 주수계획.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결을 해서 유량 함량 마찰순실 계산해서 균일한 방사압을 확보하는 것이 뭐다? 무슨 계획? 배관계획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조금 이 표에서도 약간은 좀 미흡한 거, 이런 데 보면 논리가 약한 거야, 표에서. 그러니까 맞기는 다 맞고 이렇게 해도 합격 점수 됩니다. 분명히 잘 쓰셨어요. 잘 쓰셨는데 그 구분은 명확하게 해주고 표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6번. 자, 2-6번은 기본적으로 보시죠. 풀이는 계산 문제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직접 해가지고 푸는 거고, 보면은 다 이해 갑니다. 자, 조건에서 보세요. 가솔린은 그 여러 성분의 복합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의 분자량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PV는 NRT다 는 N분의 WRT다. 그렇게 내려오니까 로는 RT다. 자, 이렇게 됩니다. 기체 상수는 기체 상수예요. 고정된 수죠. 모든 기체는 기체 상수가 똑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대기압이니까, 개방계니까 압력도 똑같게 되겠죠. 그러면 밀도가 2배다. 밀도가 2배라는 거는 그 나머지 두 가지 변수에 대해서 결정이 나는 거야. 분자량이 2배가 되면 밀도가 2배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2배면, 그죠? 온도가 절반이 되면 상대적으로 밀도가 2배가 되겠죠. 조건을 보시면
조건에서 증발 가솔린의 밀도는 공기의 2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떨 때? 온도차가 틀리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솔린은 그러니까 우리 연기 단층화 얘기하죠. 연소생 성물은 계속 상승을 하다 어느 순간에 멈춰요. 왜 멈춰요? 주변 온도에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밑으로 깔려요. 왜 깔려요? 같은 온도일 땐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연소생 성물이 부력을 받아 상승하는 이유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밀도가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보다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증발 가솔린의 밀도는 공기의 2배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온도일 때 증발 가솔린은 가라앉는 게 맞는 거야. 근데 가라앉지가 않고 올라가네. 왜 올라가요? 바로 뒤에 조건 있죠? 플룸의 온도는 외기 온도의 2.2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분자량은 밀도가 직결된다고 했어요. 분자량과 밀도와 온도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2배인데 온도는 2.2배가 높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력을 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네, 그죠? 네, 그래가지고 그걸 계산하면 되시고, 그렇습니다. 자, 3-1번. 승돈에도 설명이 함축된 거예요, 사실은. 승돈에 있는 설명이 많이 함축이 되고, 그래서 차근히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시고요. 우리는 답안지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출제 채점자하고. 그러면 항상 훈련을 할 때 원론에 있는 그림들, 원서에 있는 그림들, 또 특론에 있는 사파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계속 발전을 시키셔야 돼요. 훈련도 우리가 계속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도입 부분에 이게 1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소방 기술사는 불과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불과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면 집이겠지만, 그럼 내가 불이 돼야 되겠습니까? 나무가 돼야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를 할 때. 네? 소방 기술사는 내가 불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 드리냐? 이게 특론의 그림에 보면 이게 조금 복잡한 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는 컨버전 리즘, 반응 구역을 얘기를 해요. 반응 구역. 연소 구역이라고 해도 되겠죠, 연소 구역. 얘는 목재, 연료죠, 연료. 얘는 화염과 목재가 만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가 뭐예요? 확산 속도. 화염 확산 속도가 연료가 불로 가고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좀 무슨 이렇게 어떤 노인네가 지팡이 짚고 이렇게 서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이게 연료를 바라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기본적으로 이 화염 확산 속도를 구할 때, 유도를 할 때 두 가지가 똑같다고 봐요. 두 가지가 똑같다고. 미연소 가연물, 연료가 발화 온도까지. 여기는 초기 온도겠죠, 그죠? 여기는 무슨 온도예요? 발화 온도겠죠. 발화 온도가 됐으니까 불이 붙었잖아요, 그죠? 왜 불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화염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순연료가 들어오니까. 얘는 뭐다? 퍼세크, 속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닷은. 프라임은 길이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 찍으니까 뭐예요? 단위 면적당 속도, 연료속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Q1, Q2, Q3, 얘는 고체 또는 뭐예요? 액체죠. 액체잖아요.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스라고 되어 있어요. 가스가 되어 있고 화염이 발생을 해. 그러면 Q1, Q2, Q3. 순연료는 Q1 플러스 Q2 마이너스 Q3다. 무슨 말이냐?
고체 또는 액체는 기화했을 때만 가연성 가스를 형성해서 산소랑 혼합을 했기 때문에 연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지가 엔탈피를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받느냐? 외부에서부터 이별, 화염 자체에서의 이별. 그랬는데 손실이 생겨요. 재방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하고 하나를 빼면 이 재료가 하는 순열유속이 되는 거예요. 이 순열유속 개념이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대로 넘어오니까 그러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정의를 뭐 이렇게 글씨로 외우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뭐 말이 틀려도 그거는 이해하시죠. 어차피 이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습니다. 미연 가연물의 발화 온도까지 상승에 필요한 에너지는 뭐와 같다? 화염에서 전달되는 그렇죠. 화염에서 전달되는 순열유속과 같을 때만 화염 확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 불은 저절로 꺼지겠죠. 불의 힘이 작으면. 그렇게 되니까 그럼 식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로시 AV. 얘는 A는 면적을 얘기하고 V는 속도를 얘기해요. AV 하니까 뭐야? Q는 AV 생각나죠? Q는 AV는 무슨 속도예요? 최적 속도. 최적 속도, 질량 속도가 아니고 최적 속도잖아요. 메타 3승 퍼 세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최적을 가진 연료가 화염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있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델타 T는 뭐와 같다? 화염에서 전달되는 순열유속과 같다. 면적이 있으니까 면적을 곱해줄 필요가 있겠네.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가열거리와 이 W값, 델타 F와 W값으로 전달이 된다. 그래서 이 속도가 화염 확산 속도가 되는 거예요. 메타퍼세크가. 속도를 넘어가면은 얘 넘어오고 그 얇은 재로 발화온도 발화시간식을 구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돼요? TIG분의 델타 F가 되는 거죠. 화염 확산 속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로 간단하게 유도를 해주고요. 답을 쓸 때. 그러면 개념이 이 이후에도 이 이전 단계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유도를 풀어주고 화염 확산 속도를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염 확산 속도 정의할 때 지금 여기서 유도가 좀 살짝 빠졌네요. 유도까지 집어넣어주고 이 개념 설명해주고 이 그림 끝내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벌써 15점은 받은 거야. 받고 나서 상향 확산, 화염 확산에서 이제 뭐가 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델타 F가 중요해요. 델타 F. 델타 F가 중요한 거예요. 왜? 순풍화염 확산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화염이 누웠어. 바람이 불어와서 화염이 미연소 가연물을 가열하는 이 폭은 지금 일정 값이라고 보니까 이 길이가 중요하겠죠. 이게 델타 F가 돼요. 바람이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만큼이 델타 F가 되는 거예요. 델타 F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화염 확산 속도는 빨라진다. 빨라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우리가 아까 비와도 산불도 얘기했지만 임야화재에서 경사도가 높은 산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다. 가열거리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또 화재가 상방향으로 화염 확산한다. 온도가 상승해서 불액이 발생하니까 또 불액에 따라서 옆에 공기가 인입을 하죠. 공기가 불을 밀어 올려. 가열거리가 길어진다. 그죠? 그렇게 화재가 밑으로 내려온다. 가열거리가 짧다. 그래서 처음에 순연료 개념에서 화염 확산 속도 개념에서 그 중에서 이 가열거리 꺼내가지고 이 세 단계를 한꺼번에 물어본 거야. 네. 자, 그리고 3-2번 화재 모델링 시에 적절한 입력 조건을 결정하기 위한 다음의 고려사항을 설명하시오. 출제 빈도를 보면 보통 화재 시뮬레이션 2번에 피난 시뮬레이션 1번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중요하긴 화재 시뮬레이션도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그만큼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제가 많다는 거야. 진짜 화재 시뮬레이션은 뭐예요? 우리나라 화재 시뮬레이션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뭘 구하기 위한 거죠? 응? 국내 화재 시뮬레이션은
여기가 뭐예요? 거주 가능 한계에 도달하는 시간이 A셋이잖아요. 거주 가능 한계.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화재 시뮬레이션이에요. 화재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컴퓨터에서 집을 직접 화재를 일으켜보고 그걸 태워보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얘가 열방출이 얼마고 임기연료석이 얼마고 했을 때 손실이 얼마고 몰라. 그 데이터 값이 우리는 없어요. 그거는 직접 하나하나 태워볼 수밖에 없어. 그 데이터를 지금 축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로 이전 시험에 108회 시험에 사교시 6번 문제 있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플럼에 상대 영향 끼치는 거, 그게 원전에서 나온 문제인데 그 문제도 역시 방실에는 있었죠. 상당히 좀 어려운 공식이 많았던 문제인데 그걸 다 쓰라고 내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데 어쨌든 그것처럼 그거는 이제 화재 시뮬레이션이 발전하는 단계예요. 화재 시뮬레이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전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원자로의 안전한 운전 그리고 정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화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4-6번이 그때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화재 시뮬레이션이 피난에서 에이스의 평가에 머물고 있다. 실제 화재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발전할 과제가 직접 화재 시뮬레이션까지 발전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그 화재 시뮬레이션 나오면 피난 시뮬레이션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화재 시뮬레이션을 버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언제고 이건 반복해서 또 나올 수가 있는 문제예요. 또 준비하셔야 되고요. 이해를 하고 항상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준비하고 말고 갈 부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3-3번. 저는 예상할 때 우리 그 특론에 보면 CM도 나와 있고 그냥 1시까지 바로 좀 가도 될까요? 그죠? 괜히 쉬니까 한 15분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좀 바로 가겠습니다. 소방감리 업무 절차서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소방기술사에 아직 출제가 안 된 게 검축 분야가 있습니다. 그 예상을 검측을 했었는데 설계 변경이 나왔어요. 설계 변경 우리 출제됐었죠? 102회인가? 에스카레이션 한번 나온 적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설계 변경 물어본 거기 때문에 흐름을 쭉 물어보면 착공도 서류가 나왔었고 해서 검측을 한번 나올 만한, 검측과 기성 이쪽을 준비할 만하다 예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강사기 때문에, 연구반 강사기 때문에 전부 다 외우라고 전부 다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법규나 기준 같은 거는 외워야지 승패가 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전부 다 외우려고 하면은 말은 편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외웁니까? 저도 2년 전에는 수강생 입장이었는데 줄여드리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가진 덩어리에서는 기술된 걸 버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준비하자 그랬던 건데, 이번에 설계 변경이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검측을 준비하셔야 돼요. 검측을 준비하는데 그냥 인터넷 아무데나 하지 마시고 국민안전처에서 올해도 고시했습니다. 소방감리 업무 절차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검축 파트 한번 준비해 놓으시면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높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번. 이번 계산 문제 참 쉽게 나왔죠? 그죠? 특론 계산 문제만 풀어보신 분들은, 풀어서 이렇게 딱 실수 없이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저도 풀다 하나 실수했었네, 그러고 보니까. 역률 아까 말씀드린 거. 등립선은 항상 그래요. 여기 몇 도? 마이너스 273도. 여기 0도. 얘는 무슨 선? 비체적 선. 비체적. 메타 삼승 퍼 킬로그램. 얘는 기체란 얘기예요. 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안 돼요? 네? 이게 내려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미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K1. 그 다음에 여기가 온도를 T도씨로 가정을 한다. T도씨일 때 올라가서 만나는 얘는 뭐가 돼요? K2 T가 됩니다. 그래서 S는 K1 플러스 K2 T가 되고, S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밀도가 되는 거죠. 비체적의 역수니까. 킬로그램 퍼 메타 3등 되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약재는 지수함수로 감소를 합니다. ln 감소를 하는데, 유도하는 건 그냥 보시면 되니까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자량만 무조건 알면 얘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화전전 기준에 있는 비체적 전부 다 K1 뭐 K2 외울 필요가 없어요. 분자량만 알면. CO2는 44죠. 그죠? 44. 22.4 나누기 44 하면 이게 리터 퍼 뭐가 되죠? 그램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곱하기 10에 3승 하면 메타 3승 퍼 킬로그램.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잖아요. 얘를 K2는 어떻게 돼요? K2는 K1 나누기 273이다. 뭐를 얘기를 하냐? K1도 비체적이에요. K1은 0도씨 1대 비체적이에요. 요점. 0도씨 1대 비체적. 마이너스 273에서 최적이 0이었다. 기체는 계속 팽창을 하니까. 등적선, 직선으로 팽창하죠. 비례해서. 그러면 얘를 273개를 나눴대. K1을. 응? 나눴죠? 나눴으니까 결국엔 그걸 뭘 얘기하는 거예요? K2는 1도씨 변화에 따른 비체적 변화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1도씨 변화에 따른. 그래서 거기다 T를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T도씨일 때 비체적이 나오는 거죠. 그죠?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약제랑 W는 보고 S분의 1이다. Q는 Ln 100-C고 얘는 최적 얘기를 하고 비체적을 한 밀도가 되기 때문에 얘는 값이 뭘로 나온다? 질량으로 나온다. 이 두 개는 최적이죠. 밀도를 곱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적 값이 질량 값으로 바뀌는 거죠. 자, 3-5번. 아까 그 화재 사이즈를 몇 개 그렸냐 물어봤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문장으로 쭉 하면 이제 딱 그 말이 꽂혀야 되는데 이제 훈련이 안 되면 조금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뭐 한기 요소가 갑자기 뭐 화재 강도에도 나왔다가 레크식에도 나왔다가 가속도도 나왔다가 뭐 성능도 나왔다가 도대체 뭔 말이냐. 화재 사이즈라고 얘기를 해요. 화재 사이즈. 화재 사이즈가 있으면 얘는 뭐다? 얘는 뭐다? 화재 성장 곡선이잖아요. 화재 성장 곡선. 화재 성장 곡선인데 화재 강도로 얘기를 해요. 화재 강도. 화재 강도 얘는 뭐다? 화재 가속도다. 화재 가속도 이 전체는 뭐다? 이 전체 면적 뭐다? 화재 사이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는 열방출률이지만 다시 말해서 열방출률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비례하기 때문에 T값, 온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점은 플래시오버라고 하죠. 플래시오버라고 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최성기라고 얘기하는데 최성기는 환기집의 화재이기 때문에 이 지점보다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환기량이 적다고 하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표준적으로 그 화재 사이즈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자동식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플래시오 발생 이후라도 내려가겠죠. 제어로 갈 거 아닙니까? 제어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플래시오 발생 몇 도씨? 몇 도씨? 500도씨. 바닥면에 얼마? 복사열 얼마? 20kW per 메타 제곱. 복사열은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 T의 사승 구하나요? 그죠? 오로지 맞다.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곱하기 T 500도씨 한번 넣어보죠. 절대 온도죠. 그 다음에 4승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얼마 나와요? 계산기 없으시죠? 네? 저희 반은 외우시니까 얼마 나와요? 네? 못 외워요? 네? 20점이다. 감사합니다. 20점에서 나와요. 비슷하죠? 그죠? 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데, 그럼 우리는 이거로 화재 가속도를 결정해요? 국내에서는 설계를 할 때? 아니죠. 다른 걸로 하죠. 뭘로 해요? 뭘로 해요? 우리 내화성능 시험이나 뭐 모든 화재 가속도 시험할 때 뭘로 해요?
표준운동시간 곡선을 하잖아요. 표준운동시간 곡선이 실제 화제보단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플래시오버 몇 분? 몇 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플래시오버? 5분. 그죠? 5분. 둘드로 7-1을 보면, 세타 마이너스 세타 제로는 3, 4, 5, 로그 8t 더 1. t는 시간이죠. 단위가 뭐예요? 분. 그죠? 여기다 5분 한번 넣어볼까요? 얼마 나오죠? 외운 걸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시든가. 얼마 나와요? 3, 4, 5 로그 8t 더 1 계산 안 돼요? 3, 4, 5 로그 8t 더 1 해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아, 계산기가 없으시구나, 대부분. 그죠? 핸드폰 많이 꺼내시고 하는 거 보니까. 556 나오는데 세타 넘어가면 570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얘가 5분일 때 프로젝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내화 성능을 하는데, 우리 산업계의 내화 성능 문제가 계속 3번씩이나 나왔어요. 25점짜리로. 그 출제자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건 뭡니까? 5분이 지나면 몇 도가 돼요? 휘발유 화재, 유료 화재는 1000도씨, 1200도씨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준운동 시간 각선으로 내화 성능을 판단한다고요. 그게 1시간이다. 1시간 버텨요? 버틸 수가 없죠. 그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써달라고 얘기를 하는. 물론 기준은 3줄밖에 안 되니까 외우면 돼요. 외워주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저 시험 볼 때도 이 문제 하고 당연히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5분이면 300초죠. 에? 300초입니다. 우리 화재 성장 곡선, 화재 강도 4개 그죠? 그죠? 답안지에 어떻게 하면 4개를 정확히 그릴까 합니다. 슬로우 몇 초? 600초. 미디엄 몇 초? 300초. 패스트 150초. 울트라 패스트 75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 1메가와트. 1메가와트는 1050인데 1000으로 하죠. 뭐 1050으로도 상관없고 1000인데 이걸 한번 나눠보죠. 20kWh/m자고로 20으로 나누면 얼마 나와요? 단위는 50 나오고 단위는 뭐가 돼요? 킬로와트 나누기 kW/m제곱. 단위는 뭐가 되죠? 응? 메타제곱. 킬로와트 나누기 kW/m제곱이니까 단위가 메타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내 소방에서는 화재는 무조건 미디엄 화재를 발생을 하고, 그리고 50제곱미터는 화재 발생 시에 즉시 피난이 가능한 최대 면적이에요. 그 이상이 된다면 초과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실 제한 설비,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창고는 몇 제곱미터 거실 제한 안 할 수 있어요? 50제곱미터 안 할 수 있죠. 다중이용 시설 50제곱 양방 계단을 설치 안 해도 되는 최대 면적 50제곱미터. 무슨 말이냐? 내가 지하에 들어갔어. 아니면 내가 거실 제한되는 건물에 창고에, 우창층 건물 창고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들어갔잖아요.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미디엄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면적이라는 얘기예요. 50제곱미터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50제곱미터가 나왔다. 그럼 이거는 우리나라 소방 개념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피난이 가능하다는 개념이구나. 그랬는데 내가 필드에서 선생님들이 기술사 취득하시고 설계 감리를 하게 돼요. 50제곱미터를 무조건 따를 거란 얘기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장성 유명한 병원 린넨실 같은 경우 호텔마다 린넨실 다 있거든요. 세탁물 잔뜩 싸놨죠. 40제곱미터예요. 제한 안 하실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고잖아. 그죠? 사람이 상주 안 하잖아. 근데 가연물이 엄청나게 쌓였잖아요. 그게 표준화되는 거죠? 아니죠. 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그거니까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열방출 속도 보시죠. Q는 알파 T의 제곱이다. 계속 화재는 확산합니다. 시간의 단위로. 이 닷으로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향은 한쪽 방향이 아니고 확산해 나가기 때문에 면제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의 제곱을 갖고 가요. 자, 여기는 무슨 화재? 연료지배 화재. 그죠? 연료지배 화재잖아요. 연료지배 화재이기 때문에 질량 감소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질량 감소 속도는 기하열분의 순연료다. 거기다가
델타 H를 곱하면 얘가 뭐가 돼요?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연소속도. 연료지배하자 연소속도 뭐라 그래요? 환기요소만의 영향요소라고 하잖아요. 환기요소. V는 0.5 L/H. 연소속도는 질량함수속도 때문에 원래 벨로시티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 씁니다. 그러니까 구어적으로 쓰는데 연소속도나 연소율이나 열방출율이나 열방출 속도나 같은 개념이에요. 왜 속도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다시 있기 때문에 퍼세크가 있기 때문에 속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레이트예요. 히트 릴리즈 레이트, 그 다음에 그 연소속도도 역시나 뒤에 레이트가 붙습니다. 그러면 0.5 L/H가 연소속도, 질량함 속도니까 거기다가 다시 델타 HC를 곱하면 그게 역시나 뭐가 돼요? 열방출 속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는데 연소율을 얼마를 집어넣을 것인가? 연료지배 화재이기 때문에 잘 이게 흐름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놓치지 마시고. 연료지배 화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환기지배 화재이기 때문에 얘는 공기 공급에 따라서 연소속도, 열 방출 속도가 결정이 되는 거야. 공기 공급에 따라서. 공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산소 공급에 따라서 열 방출률을 판단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공부하시는 게? 가연물의 열 방출률을 직접 측정하는 게 아니고 산소 소비량을 가지고 열 방출률을 판단을 해요. 측정을 해요. 그게 뭐예요? 콩칼로리미터. 콩칼로리미터 목재 13.1 메가줄. 이거 외우셨죠? 그죠? 외우셨죠? 뭐 할 때? O2죠, O2. 산소 얘기할 때. 산소 1kg이 소비될 때 13.1 메가줄이 발생한다. 근데 공기 중에는 산소가 질량비로 따지면 몇 프로? 21%는 부피비고 23.3% 됩니다. 질량비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13.1에다가 곱하기 23.3%를 해주면 얼마 나와요? 3,000 나오죠. 그죠? 3,000이 나오면 여기다가 연소율 3,000 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00 A/H. 환기지배 화재에서의 열방출 양론 조성일 때 1,500 A/H 외우셨죠? 그러니까 외웠지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강론이 되지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플래시오버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플래시오버는 바바로스카스는 뭐라 그랬어요? 플래시오버 발생에 필요한 열방출률 공식 어떻게 되죠? 얘는 바바로스카스님, 또 플래시오버 열방출률 토마스님, 또 얘는 메카프리님, 네, 세 분이 계시죠? 뭐라고 이래요? 750 L/H. 개념적으로 최선기는 보통 구획실화제 1000도씨 오잖아요. 그죠? 플래시오버 몇 도씨? 500도씨. 이게 절대온도 섭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자는 거예요. 최선기의 양론 조성에 대해 열 방출률보다 절반 정도의 열 방출률이 발생한다면 플래시오버에 들어간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토마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열 방출이 연료지배 화재인데 환기요소만의 영향이냐? 다른 것도 영향이 있다. 7.8 플러스 378 L/H. 반 가져왔죠? 그죠? 그러니까 환기요소만의 영향도 있지만 비표 면적의 영향도 있다. 실형태 영향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메카프리가 정점을 찍죠. 화재 강도는 연비공단 아니냐? 연소열, 비표 면적, 단열성, 공기 공급 다 모든 것의 복합적인 영향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610 루트 HAT A/H 얘기합니다. 단열성, 비표 면적, 공기 공급 복합적인 요소에 따라서 플래시오버는 발생을 한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최선기 온도 계산식 어떻게 되죠? 화재 성장기 가스층 상승 온도 계산식 어떻게 되죠? 6.85 QJ HAT A/H 3분의 1승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죠? 자, 이거는 저식도 모든 게 하나가 툭 새로운 이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화재 성장할 때 온도가 상승을 한다. 알파 T 제곱인데 그러면 그건 열방출이고 온도는 어떻게 정량을 할 거냐. 자, 여기다가 HAT A/H 똑같이 있네. 그죠? 예.
얘가 Q니까 얘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죠. 그럼 어떻게 돼요? 610이 아까 Q 제곱이었으니까 제곱이고 곱하기 HAT A 루트 H는 루트인데 제곱 붙었으니까 그대로 남으면 얘랑 없어지겠네. 위아래가. 그러면 6.85 곱하기 610의 제곱에 3분의 1승. 이거 얼마 나와요? 490? 뭐 20도, 델타 T니까 20도 플러스하면 510도 되겠네요. 500도.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재층에 똑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층 상승 온도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 온도에 달하고 열방 처리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하고, 모든 게 이 미디엄적인 표준 화재를 지금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여기도 여기 있고 여기 Q 제곱이었는데 여기다 이걸 한번 넣어보죠. 750 A 루트 H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곱이니까 750 무시하고 A 루트 H의 제곱이 되네요. 밑에 하나 있으니까 없애고 상수 없어지면 분자에 A 루트 H, 분모에 AT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도인자. 한기전 바닥 한기. A 루트 H, AT. A 루트 H, AT. 얘가 뭐예요? 이게 상승이란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온도 상승 인자. 그 다음에 또 뒤에 뭐가 있어요? 계속 시간 인자. 그거는 뭐야? 바닥 한기. AF, A 루트 H. 얘는 뭐냐? 계속 시간이래. 계속 시간 하니까 뭐 생각나요? 화재 가속도. 최고 온도, 지속 시간, 계속 시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기 요소 이거의 문제다. 그러면 화재 하중이 있으면 화재 하중은 목재로 환산한 단위 면적당 열량이잖아요. 그러면 저기 잠깐만 한 3분만 쉬었다가 마이크 좀 바꿔야 돼가지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시죠. 한 3분만